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제41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만일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4월 3일 날 혹시 끝나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원내대회가 될 것이고요. 만약 4월 8일 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2번 정도 더 회의를 할 회의가 주어진다는 점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범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주범인 박근혜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법의 형평성에 대한 그런 회의가 번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민 갈등,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주말마다 집회를 하는 이런 국론 분열 현상도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삼성동 앞에 혼란도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 흐름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어느 분이 다음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권의 가장 초기에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그런 과제라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격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여질 경우에 다음 정권 초기부터 가계부채 부담이 국가 경제 위기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강조가 됩니다. 그동안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늘 강변해 왔는데 국제 신용기관은 전부 이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경고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관계 부처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생계형 부채가 너무 많고 과도하다는 점, 상환 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분들이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연장하고 있는 이 측면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쏘시개도 못하고 3개월 회의만 주재하다가 물러가신 꼴이 됐습니다. 무슨 청산이, 무슨 혁신이 있었습니까? 당명만 바꾸고 물러가신 것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자유한국당의 이름은 다시 한번 바꿔야 합니다. 자유친박당입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수로 취임하신 것과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혁신에도 변화에도 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막말 전도사 홍준표, 또 막무가내 김진태 두 후보만이 남은 이 자유친박당의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보수 정당의 모습이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혁신과 개혁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암울하다. 좀 더 근본적인 자기 개혁 의지를 갖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충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만 지금 인수위법과 재조물 책임법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이 두 개의 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정책 조정회의가 끝나면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두 개의 법에 얽혀 있는 여러 쟁점을 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인수위법과 제조물체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의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당분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은 정말 잘못했다, 진심을 다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 국가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본업으로, 생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10년이 넘도록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만 달러를 넘어선 GNI가 아직도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돌파하는데 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정부만 호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 가계는 부채 증가와 노후 불안으로 소비가 더 위축되었습니다. 기업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만이 전년 대비 11.3%의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정부만 호황인 한국 경제 정말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경제의 건전성을 되찾고 신성장 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안에서 끝까지 아이들을 구출하려다 돌아오지 못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구하다 죽음을 맞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 기간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죽어서까지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속히 극복해야 할 적폐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75명의 의원들이 국회 안행위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서 안행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의로운 죽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또 정계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놓고 DJP 연합과 비교하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DJP 연합은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충청과 호남의 지역연합이라는 시대정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두 후보 간의 두 당 간의 연대에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남 연합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받음으로써 우리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영호남 연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DJP 연합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퇴행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공개 발언. 개성공단 제가동은 남북 공동 병영을 위한 지름석입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는 관계부처 협의에 의한 결정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폐쇄가 결정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당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를 믿고 정부를 믿고 입주한 기업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기업 존립이 어려워졌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동북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단순한 산업공단이 아닙니다. 남북 협력, 평화의 완충지로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 합의의 상징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비선에 의해 농락된 정부가 얼마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피해는 1조 5천억 원에 이르나 보상은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결정의 정상화가 지금 정부의 책무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 나설 우리 당 후보들은 개성공단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통일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특구, 평화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정책을 어렵고 저도 사실은 그닥 좋아하는 지도자는 아닌데 아베 정부에 대한 칭찬을 오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정부가 지난 28일 노동개혁을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부터 노동개혁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한 내용들이 한 9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강제를 규제해서 이제는 월 45시간, 그 다음에 연간 3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베 정부의 새로운 노동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이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근로 최저임금을 연 3%씩 인상하고 최저시급을 선액,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000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2019년부터 노동개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인식은 지난 20년 넘는 소위 일본의 헤이세이 불황의 가장 핵심이 40%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저임금이 이런 내수부진과 불황을 야기했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기였고 경제 발전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유일하게 자산소득을 비해서 노동소득, 임금소득이 앞질렀던 유일한 시기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오면서 소위 대처, 그 다음에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임금소득이 지속적으로 정체 내지 하락하면서 결국은 양극화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생활에 그다음에 경제 수준의 침체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노동개혁이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양극화에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를 경제계나 일부 정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황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보수 정부, 일본 아베 정부의 움직임을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새로운 정부는
땀 흘린 사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배신하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그 공개 발언을 마치고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이제 박정원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느낀 점인데 이번 박근혜 정권 내에서 이 부처 장관들의 자율성, 이 지금 부실된 이 정부 운영 행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공맥경화 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원 말씀했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했고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저렇게 서두르는 것을 주저했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저렇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이 압력과 결단 때문에 부처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이 문제가 대부분 외교 안보 현안들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박근혜 정권이 보다 더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안들이 하나같이 지금 갈등과 또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문제로 귀결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국정에 잘 반영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